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남우를 공격한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이 타격했다는 건데요. 다만 주한 이란 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대응 예고에도 이란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써올린 성과급 문제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카카오 노사의 조정은 최종 결렬됐는데요.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접전 지역을 찾은 건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에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우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함 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을 용납할 수 없고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는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9년 만에 선거 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가 된 PK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직 총리와 부총리가 격전을 벌이는 대구에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 중책을 맡았던 상대를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격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인 김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한 추 후보는 시종일관 부딪혔습니다. 특히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시절 지역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을 꼬집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예산도 무려 한 4,400억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반도체 공장이 유치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하면서 무리하게 태양광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폐해가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것이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도 날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가안보시설인데 이걸 왜 대구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을 하라고 그러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가 재정 지원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전을 시키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 후보께서 이 결정 군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녀다라고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그건 잘못됐다. 또 추 후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공소 취소 특검, 대한민국의 주적까지 언급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우클릭 전략, 당 지도부와 거리 두기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함께 토론한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시장을 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 끝났다고 보따리 싸서 어디 안 갑니다.
정책 검증보단 정치 공방에 치우친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한 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엔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면서 통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네, 사고가 나고 이제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무너진 고가차도 일부인데요. 사고 당시처럼 고가 상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기울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천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기둥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의 현장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철거 작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철거를 시작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추가 붕괴 우려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로 철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어제 아침 철거 관련 작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어제 저녁까지 현장을 점검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작업자를 받쳐주는 임시 구조물인 공중비계 철거만 우선 승인한 건데요. 상판을 떠받치는 보, 걷어 등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철거 승인은 아직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승인만 받은 상황이라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1시간쯤 뒤인 아침 7시부터 고용노동부 측과 현장 회의를 거쳐 철거 시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전체 철거에 4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철도 시설 복구에 나설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고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에서 내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군이 돌아가 끝장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전에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던 이 대규모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언제나 외교가 첫 번째 선택이지만 효과가 없다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an agreement to be made. We want that to be made. I think there's been some progress and some interest,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란이나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No, I wouldn't be comfortable. 또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내놓고 핵 프로그램 포기 등의 조치도 잇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 자산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o, we're not talking about any easing of sanctions or giving money. No sanctions, no money, no nothing.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And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국제 수로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에서는 미국이 합의 타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합의를 기정사실화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미 해결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과 반정부 시위 확산을 이유로 차단했던 인터넷 접속을 석 달 만에 풀었습니다. 종전 협상 국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자신감과 함께 장기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90일간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최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상당수 국민이 SNS로 물건을 파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타격도 컸습니다. اکثرا به همون آنلاین سفارش دادن عادت کرده بودن. اینه که یه ضرر خیلی بزرگی ما بابت این داستان خوردیم. یعنی از دست دادن مشتریای خوب و اکثریتمون. ضرر زیادی دیدیم و نمیدونم چه جوری میخواد جبران بشه. همه برگشتیم میتونم بگم تو این 4 ماه برگشتیم شاید میتونم بهتون بگم 10 سال پیش. 이번 사태로 이란의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 impact of this to the GDP is in excess of 40 million USD per day. That's quite a lot. It adds up over time.
there can be further downstream impacts as well. So that's just the start of it. 이란 정부의 인터넷 재개 결정엔 이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간신히 인터넷 먹통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인터넷 복구에 반대하는 등 접속 환경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인터넷 자유화라기보다는 완전 차단해서 경제 현실을 고려한 통제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무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함 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 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 2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 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수없이 많은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특히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한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 불똥은 카카오로도 튀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결국 이견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겁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성과 보상 구조입니다. 사측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뺀 영업이익의 10.2%를 성과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해당 주식과 성과급은 별도라며 영업이익의 14%를 요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노조 주장을 따를 때 직원 1명당 성과급이 1,500만 원에 달하지만 사측 제한을 적용하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4곳까지 아우르는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뒤 신세계그룹 측은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 신규 설치는 3만 6천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넘게 줄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윤성 총재 취임 뒤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상향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세청이 예산 42억 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100억 원에 가까운 체납 국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제 출시됐습니다. 이것도 호재가 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장주들의 강세에 힘입은 코스피는 8,228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첫날 사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삼전닉스 2배 ETF에 투자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미 출시 전부터 교육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 갖고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레버리지 ETF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거를 한번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삼전닉스 2배 ETF는 상장 첫날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루 동안 4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오가며 ETF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돌았고 18% 넘게 급등하는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기술주 훈풍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SK하이닉스 주가는 9.3% 폭등한 224만 3천 원으로 종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32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줄여 30만 7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에 코스피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보였고 2.25% 오른 8,228, 역대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삼전닉스 2배 ETF에 대한 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나 악재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면 음해복리 효과로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원래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3.4% 내린 1,130대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6.7원의 주간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소폭 내린 1,501.2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현재 일부 강원 지역과 서쪽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전국에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양이 적어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점차 개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1도, 대구는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에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 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근처 남항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옷가게와 과일 가게 등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김 여사 참모진들과 시장 내 식당에서 회와 탕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회파티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강원도 유세 현장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회를 사서 희낙락 파티를 했다며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에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다니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명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와 험지, 경북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막바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철근 누락, 서소문 붕괴 사고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마포구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이동해 오준기 경북지사 후보와 김천 구미시장 출마자들의 현장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현장 지원 유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지원 유세 첫 일정으로 논산 화지 중앙시장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충남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금산을 찾아 도보 유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오늘부터는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소문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걷어찰 수 있을까?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고를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 일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에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도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육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나 열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를 해석하는 표현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조사 시점이 금지 기간 이전임을 명시한 경우 공표나 보도가 가능합니다. 주요한 외교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합니다. 양측은 앞서 두 차례 이루어진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 사업의 이행 현황 점검 등 양자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중동 상황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로 높았던 점과 1,500원대 환율을 고려하면 이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상향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정했는데요. 유례없는 코스피 랠리로 10%포인트 넘게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100조 원 넘는 기계적 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기금위가 다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 목표치를 올려서 시장 부담을 덜어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노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는 흐름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몰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1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 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에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합의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주단체가 상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건 상법에 어긋난 위법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 합의한 성과 배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완제품 중심 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 이후 성과급 논쟁이 더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가 하청업체와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조정안은 전례 없는 거액의 성과급 규모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협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다방면으로 더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원청과의 협상이 가능해진 하청업체들은 성과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장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 인프라가 합쳐진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 독식을 우려하면서 하청, 협력업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나 조선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분배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영업 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한 N%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삼성이 가진 문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노동당국은 오히려 원청 중심의 성과 공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원 노동부 장관은 삼성 노조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의 이득 가져가는 이 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적절한 성과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앞으로 더욱 뜨겁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조는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 원에 달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넣을지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이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가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든 뭐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침하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소문 고가가 철로를 덮쳐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복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과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금요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다며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소문 고가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했고요.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이라는 점도 결론 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 조사 결과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는 이란의 대함 미사일인 누루 또는 카데르와 비슷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잔해물 색깔도 이란산 미사일 도장이나 색상과 같다며 이란에서 개발된 누루 계열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남호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미사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이라면서 그런 작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면서 그건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란이나 제3국에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협상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미해결 쟁점들이 남아있고 이란의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쟁점들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이란 인근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항로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협상의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란은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은 현재 양측이 초안 문구를 다듬으면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해각서에는 레바논 전선에 대한 휴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 의원은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에 대해 이란과 미국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았던 일기 때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해진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가 도마 위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갈수록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른바 정신 건강을 둘러싼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위해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만 MRI 검사를 받으려고 센터를 방문한 뒤 반년 만입니다. 트럼프는 검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결과가 완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MRI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며 건강 관련 의혹을 일축했지만 신체 어디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What part of your body was the MRI looking at? I have no idea. It was just an MRI. What part of the body? It wasn't the brain because I took a cognitive test and I aced it. 하지만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든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건강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툭하면 손에 멍이 들고 We saw the bruising on your hand. Are you okay? Take aspirin if you like your heart, but don't take aspirin if you don't want to have a little bruising. 공식 회의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목적과는 관련 없는 주제로 발언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며 특히 정신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y said to me, would you like to take a cognitive test? I said, is it hard? They said yes. I said, well, I'm a very smart pers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3차례 인지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앞으로 더는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유럽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례적인 5월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7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레오 14세 교황은 무더위에 쓰러진 신자를 돕기 위해 직접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파리 에펠탑 부근의 수온지는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에서 5명이 익사하고 스포츠 경기 중 2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온으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비야가 38도를 기록하는 등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역시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은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oy de Venezuela, una tierra que hace calor, pero no se compara acá. El calor acá es fatal, ni de noche ni de día, o sea, igual. 이탈리아 로마는 더 푹푹 찝니다. 4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아예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교황을 아련하려고 기다리던 한 남성이 찜통 더위에 쓰러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레오 14세 교황은 그를 부축하기 위해 제단을 내려가 무릎을 꿇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신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현장인 신속한 조치로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35도를 찍은 런던에서는 밤에도 섭씨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It's very unusual. I mean, this is unprecedented heat in May, and in the past, these temperatures often don't even get hit in a calendar year in the UK.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에다 열을 가두는 정체된 고기압까지 더해져 이상 고온이 발생했다며 이번 폭염이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상대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번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피파의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피파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누구도 바가지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고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티켓이 실제 좌석과 일치할 거란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건 아니지만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은 간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 포기와 제재 완화는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언제나 외교가 첫 번째 선택지라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미군이 이란 주변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날조된 사실이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이란에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도 시장은 결국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 간밤의 국제유가는 급락했는데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모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WTI는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극단적인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하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G스케일러를 꼽아봤습니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데요. 디지털 세계의 1등 사설 경호업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반도체와 저장 장치 등의 조달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4분기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걸 시사해 주는데요. 반도체나 하드웨어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런 장비를 사서 써야 하는 기업들은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뜻이 됩니다. 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부분이니까 산업의 변화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연일 흐린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도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일부 서쪽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전국 곳곳에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평소보다 서행 운전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쪽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강원 내륙과 영남 지역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8도, 세종과 창원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들면서 날이 점차 개겠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고정하는 등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